디지털 전자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이고요. 우리는 디지털 전자 이 첫 번째 인트로덕션 목차입니다. 사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인트로덕션에서 아주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인트로덕션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은 모스 트랜지스터, 시모스 로직, 그다음에 시모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만들기 위한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디자인이 복잡해지면서 디자인 파티셔닝, 그다음에 로직 디자인, 소켓 디자인, 피지컬 디자인, 그 디자인을 다 한 후에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한 다음에는 패브리케이션 만들고 패키지를 만들고 테스팅을 한 다음에 커스터머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 1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걸 갖다가 한번 쭉 리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실리콘,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물질이 실리콘이죠. 실리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가장 중요한 트랜지스터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 만들어지죠. 네, 실리콘은 사족 원소이고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4개의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 본드로 이렇게 다리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것들이 계속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이 본딩돼 있는, 타이트하게 본딩돼 있는 거죠. 공유거래를 하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족 실리콘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족 실리콘이 이제 어느 때는 도체로 쓰이고 어느 때는 비도체로 쓰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퓨어 실리콘은 캐리어가 프리 캐리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컨덕션이 잘 일어나지 않죠.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도판트를 넣는 거죠. 도판트를 넣어서 어떻게 한다?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도판트는 뭐가 있냐면 오적 물질 있죠. 오적 물질. 오적 물질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다리가 5개예요. 그래서 익스트라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하나 더 많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렉트론이 더 많게 하는데 오적에 뭐 이그저플 되는 원소는 아세닉이 있겠어요. 이럴 경우에 일렉트론이 하나 더 많은 경우 이걸 우리가 N5라고 얘기하죠. 또 3적의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미싱 일렉트론, 이거 우리가 홀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보론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미싱 일렉트론 또는 홀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P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기 일렉트론과 홀은 프리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판트를 4족에다가 5족이나 3족을 넣으면 일렉트론이 하나 더 생기거나 홀이 생기거나 이래서 걔가 N타입, P타입 머터리얼로 되고 얘는 이제 컨덕티비티가 증가하는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반도체 디바이스는 이 P타입과 N타입을 갖다가 그냥 연결한 거. 이게 가장 심플한 반도체 디바이스죠. 그래서 P타입, N타입. 이거 뭐라 불러요? 다이오드라고 부르죠. 이런 다이오드는 전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다이오드 표시 심볼. 항상 우리 혈액 분석을 할 때는 심볼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심볼은 이렇게 표현하고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듯한 그런 심볼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이오드의 아이디어란 특성은 V, D, 여기에 걸린 전압, 이 VD가 0보다 크면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는, 이게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커런트의 특성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이오드의 온 전압 VD1, 그래서 저게 보통 0.7V, 0.8V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뭐 전자율 시간에 저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가장 넓게 사용하는 게 모스 트랜지스터죠. 모스 트랜지스터. 그래서 얘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이게 3터미널 디바이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 뭐죠? 4터미널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바디 이렇게 해서 4터미널 디바이스라고 하죠. 얘를 왜 그러면 모스라고 부르느냐? 예전에는 이 게이트의 머터리얼이 메탈이었어요. 아주 초기 만들 때는. 그래서 메탈, 여기 뭐죠? 옥사이드, 여기 뭐예요? 실리콘이죠. 그래서 앞에만 딴 거죠. M, O, S.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스라고 불러요. 저희 메탈, 도체죠. 그래서 여기는 P타입이에요. P타입. 그냥 실리콘이 아니죠. 실리콘에다 보론을 도핑한 그런 P타입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 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컨덕티비티가 높아요. 그래서 도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옥사이드는 뭐예요? 비도체죠. 도체 사이에 비도체가 꽂있으면 그게 뭐예요? 캐퍼시터죠. 캐퍼시터. 그죠? 그래서 이 MOS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캐퍼시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게이트가 원래는 메탈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탈을 좀 만드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경제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게 좀 더 경제적인 폴리 실리콘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메탈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는 뒤에 리키지 커런트, 특히 이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랑 상관이 있어서 또 폴리로 바뀌었던 게 메탈로 바뀌는지는 그 리키지 커런트 얘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모스라고 하면 뭐냐면요. 모스에다가 모스가 MOS 스트럭처에다가 여기 M 플러스 디퓨전이 또 쳐져 있는 거죠. M 플러스 디퓨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PN이죠. 그래서 PN 종전 이렇게 PN 다이오드가 생겨요. PN 다이오드. 근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다이오드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다이오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페리스틱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원하는 게 아니니까. 없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얘가 PN 해서 이렇게 다이오드 심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다이오드가 언제 켜져요? P 전압이 P 서브스트레이트 전압이 N 소스 드레인 전압보다 높으면 켜지죠. 근데 이 원하지 않는 다이오드가 켜지면 안 되죠. 따라서 바디는 일반적으로 어디 연결되냐? 0볼트에 연결되죠. 0볼트에 연결돼요. 따라서 이 M 플러스가 움직이는 우리가 오퍼레이팅 볼테지 레인지는
0V 디지털 혈액에서는 0V에서 VDD라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죠. 그래서 0V라는 건 뭐냐면 어느 농도가 변할 수 있는 전압 중에 가장 낮은 전압이죠. 따라서 이 서브스테이트 전압을 바디 전압을 0V로 해주면 저 다이오드는 통론되지 않겠죠. 당연히 저 다이오드는 동작하면 안 돼요. 실제로 동작 실패. 따라서 이 게이트 볼테이지가 만약에 로우 전압에 있다고 하면 이제 오퍼레이션 설명한 거죠. 게이트 전압이 로우 볼테이지 전압에 있다고 하면 요 위에 거를 위에 설명한 것처럼 바디를 0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이오드는 다 턴오프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타입이죠. 여기는 홀이 많아요. 여기는 N타입이죠. 여기는 일렉트론이 많아요. N 플러스라고 쓴 거는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때는 아무데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패스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엠모스 테스트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낮은 전압일 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게이트 전압이 좀 높은 전압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큼 높은 전압으로? 그리터된 스레솔드 볼테이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되죠? 요 아래 이 전압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기 P타입 여기 뭐가 많다고 했어요? 홀이 많다고 했죠. 그렇다고 일렉트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홀이 굉장히 많지만 홀이 많지만 일렉트론도 존재하죠. 여기 게이트 전압을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높게 가하면 플러스 전압이죠. 그러면 여기 있던 일렉트론들이 일로 모이죠. 표면으로. 일렉트론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 뭐를 형성하냐면 채널을 형성하게 되죠. 일렉트론들이 모이는 채널을 형성해요. 그래서 뭐를 형성하냐면 N타입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 N타입이 되죠. N타입의 정의가 뭐예요? 일렉트론이 많은 물질을 N타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게이트 아래가 N타입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뭐였죠? P타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인버전이라고 얘기하죠. 인버전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인버티드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뭐 인버전 레이어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구조 잘 보세요. 여기 N 플러스, 여기 N 플러스 일렉트론이 많은 거니까 다 모였으니까 여기 N 플러스 어떻게 돼요? 이게 다 N 플러스. 캐리어가 뭐예요?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 캐리어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됐어요. 어디 사이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그래서 이제 드레인과 소스 사이로 커런트가 흘릴 수 있는 뭐가 생겼다? 채널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드레인 투 소스 전압이 드레인 투 소스 전압이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도체잖아요. 그래서 도체에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드레인 투 소스 커런트가 발생하죠. 그죠? 아니, 크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플로우 하는 거죠. 그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엠모스 트랜지스터 오퍼레이션은 게이트 전압이 VTH보다 크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VGS가 VTH보다 커지면 전류가 흐르는데 조건은 VDS의 전압이 가해져야 하는 거죠. 자, 이거가 대칭되게 동작하는 게 이제 피모스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바디 바이오스가 또 중요하죠. 얘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겨요. 이 헬스 다이오드가 동작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N쪽에 가장 높은 전압이 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피모스의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이 낮아야 연되고요. 반대죠. 게이트 전압이 하이면 트랜지스터가 오프되죠. 그리고 심볼을 만들 때 N모스는 이렇게 만들고요. 그죠? 피모스는 이렇게 만들죠. 여기는 버블은 인버티드한 동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준 거고요. 자, 뭐 여기까지 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스 트랜지스터의 아주 기본이 되겠어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중요하죠. 회로를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0V를 뭐 그라운드라고 부르고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우리가 VDD라고 부르죠. 그래서 80년대에는 VDD가 한 5V, 5V 정도 됐었는데요. 이 VDD가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되면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이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일으킨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는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휴대폰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없는 시대에 살다가 휴대폰이 있는 시대를 겪었죠.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새 겪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이게 뭐죠? AI죠. AI 시대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한 2, 30년 전에 AI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하드웨어가 이 AI를 구현하기에는 성능이 너무 좋지가 못했어요. 하지만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을 거듭 진행함으로써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다 하드웨어에서 구현해서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존재한 거죠. 이거의 시대를 알린 게 이제 알파고가 이거의 시대를 알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각각을 갖고 있는 챗GPT,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칩,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래서 가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AI 시대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알파고가 나올 때만 해도 이슬이랑 알파고는 컴퓨터가 상당히 막 1000개 뭐 MPU 이런 것들 그때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죠.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발전을 이루었죠. 그죠? 그게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입니다. 자,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은 몇 년만에 한 번씩 일어나냐면 전통적으로 이걸 갖다가 얘기한 사람은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이게 대표겠지만 인텔의 창업자죠. 그래서 18months마다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칩 사이즈가 2분의 1로 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 배씩 칩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자, 칩 사이즈를 두 배씩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동일한 칩 사이즈를 사용하면 그 칩에 직접 되는 TI의 수가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펑셔널리티를 칩 안에다 넣을 수 있고
엄청난 펑셔널리티를 칩에 넣기 때문에 뭐가 늘어난다? 뭐가 좋아진다?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게 병렬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테크놀로지 스케일하면 심지어 빨라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맨날 삼성이랑 TSMC랑 누가 7나노를 먼저 하니, 누가 5나노를 먼저 하니, 3나노 누가 기술을 선점했니, 매일 기사가 나오다시피 하고 있죠. 그만큼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전체 인류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스케일링 얘기는 이제 뒤에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일어날 때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감소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릴라빌리티, 신뢰성이죠. 테크놀로지 스케일이라는 뭐라고 했어요? 칩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어야 되죠. 트랜지스터를 작게.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면 모든 디멘전이 작아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볼테이지 나누기 디스턴스예요. 볼테이지 나누기 디스턴스가 일렉트릭 필드예요. 그래서 이 D가 작아지면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커지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면 디바이스가 깨져요. 멀펑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플라이 볼테이지도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릴라빌리티 때문에 동작 전압은 작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회로가 동작할 때 소모하는 파워, 회로가 동작할 때 소모하는 파워는 VDD의 제곱에 프로포션을 합니다. 따라서 파워를 줄이려고 하면 VDD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동일한 칩 사이즈의 TR수가 두 배가 되니까 TR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게 또 하이 프로포션으로 동작을 해요. 또 동작을 많이 한다는 거는 파워를 엄청나게 두 배 이상 막 스케일할 때마다 파워가 엄청나게 막 늘어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서플라이 볼테이지까지 같이 있으면 그게 계속 그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 회로가 동작할 때 파워를 줄이기 위해서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VDD는 오퍼레이팅 전압은 릴라빌리티와 로우 파워를 위해서 감소가 되는데, 그럼 무한정으로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죠. 거기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게 되고요.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서킷 디자이너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서킷 디자이너한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칩 사이즈가 2분의 1을 줄려고 하면 디멘전 입장에서 보면 X축으로 0.7배, Y축으로 0.7배 하면 0.7과 0.7, 0.4니까 반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원 디렉션으로 0.7배씩 줄면 칩 사이즈가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디스텐스는 이 하나의 디렉션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 스케일링 할때 트랜지스터의 모든 디멘전은 0.7씩 줍니다. 따라서 이 D도 0.7이 줄어요. 그럼 서플라이 볼테이지도 0.7배 줄면 되죠. 그래서 거의 0.7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줄었어요. 초기에는. 자, 여기 5볼트에 시작했어요. 줄었는데 뒤에 가면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한번 하나씩 뭐 0.85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생기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또 원하는 만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일부 스케일링이 상당히 많이 됐으니까. 자, 테크놀로지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공정이죠. 몇 나노 테크놀로지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자, 45나노, 0.7배 하면 어떻게 돼요? 31.5죠. 그래서 실제 이런 동종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예요. 32나노, 그다음에 22나노, 14나노,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뭐 이렇게까지 전통적인 방법인데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막 노드들이 끼죠. 9나노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14나 여기까지는 이렇게 잘 왔어요. 근데 이제 10나노 이런 영역으로 가면서 이 테크놀로지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중간 노드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5나노 테크놀로지, 7나노 테크놀로지, 5나노 다음에 이제 또 3나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앞에 그린 이 트랜스에는 시모스 플래너 구조예요. 편편하게 만들어져 있죠. 편편하게 트랜스가. 10단원에서는 우리가 핀팻으로 스트럭처가 바뀌었어요. 핀팻 오퍼레이션도 일반적인 동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플래너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핀팻은 트랜스를 위로 세운 거죠. 평평하게 만든 게 아니라. 트랜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위로 트랜스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게 옥사이드고요. 게이트가 이 위로 넘어가서 저쪽까지 이렇게 세 면을 감싸게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플래너. 지금 이정호 장관이 이 플래너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다 발명해가지고 인텔과 삼성에서 몇백억을 받았죠. 그리고 그게 이 핀팻에서 핀팻 디바이스. 그다음에 5나노, 3나노 이 영역에서 주로 3나노 영역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자, 플래너는 이 게이트가 트랜지스터의 3면을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어떻게 하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이게 옥사이드예요. 이 게이트가 여기를 동그랗게 다 감싸고 있죠. 게이트가 동그랗게 다 감싸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모스 트랜지스터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모스 트랜지스터 가장 가만히 보면 전류를 그러니까 비도체에서 도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게이트 볼테이지였죠. 그러니까 게이트 볼테이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게이트 볼테이지. 그래서 게이트 볼테이지가 채널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채널을 발생시켰다,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거를 전부 다 게이트 볼테이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는 역할은 단지 전류의 크기만 결정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게이트가 채널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옥사이드를 많이 감싸면 감쌀수록 게이트의 컨트롤러빌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래너는 보면 이 한 방향으로만 컨트롤하고 있죠. 여기. 그죠? 핀팻은 세 디멘전에서 컨트롤하고 있죠. 게이트 올라운드는 그냥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죠. 채널. 그래서 게이트 컨트롤러빌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세스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도대체 가장 심플하게 보면 뭐로 동작하는 거냐면요.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로 동작하는 거죠. 스위치. 왜? 13마이크로부터니까 켜졌다 꺼졌다 온 오프 하는 거죠. 자, 게이트가 0이라고 하는 거는 0볼트 얘기하는 거고요. 게이트가 1볼트라고 하는 거는 VDD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엠모스는 게이트가 0볼트면 그러니까 스위치 입장으로 보면 오프고, 여기 게이트가 1이면 VDD면 얘는 온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온 오프로만 생각을 하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요. 여러분이 논리회로에서 배웠던 인버터,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왜? 논리회로에서 배웠던 것처럼 펑셔널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런 게이트들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저런 게이트들을 이런 엠모스와 피모스의 조합을 시켜서 얘를 더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또 모아서 다 모아서 뭘 만들어요? ALU도 만들고 뭐 컨트롤 로직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과목은 뭐를 주로 다룬다? 얘네들의 여러분 기초 논리로는 이 게이트 레벨에서의 오퍼레이션을 원제로 진짜 다뤘지만 우리는 이 게이트 레벨에서가 아니라 이 인버터 랜드 노를 다루는데 트랜지스터 레벨의 인버터 랜드 노의 동작에 대해서 스피드, 파워, 그 다음에 이걸로 구성되는 회로들에 대해서 디지털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분하게 바텀부터 위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조합이 이런 로직 게이트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거의 조합이 필요한 거죠. 그럼 조합이 뭐 있겠어요? 뭐 엄청나게 심플하죠. 직렬로 연결되거나 병렬로 연결되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엠모스는 0이면 오프되니까 오프되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오프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A와 B 사이에. 둘 다 1일 때만 온이 돼요. 그죠? 둘 다 1일 때만. 피모스는 둘 다 0일 때만 온이 되는 거죠. 시리즈로 연결되면 시리얼 커넥션이면. 자, 이게 뭐예요? 엔드 오퍼레이션이죠. 엔드. 그죠? 둘 다 1일 때 또는 둘 다 0일 때. 그 패스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병렬 연결되면 하나만 1이면 연결되고요. 하나만 0이면 연결되죠. 이게 뭐예요? 이 패스가 온되려고 그러면 5와 오퍼레이션이죠. 그죠? 하나만 1이거나 하나만 제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게 뭐예요? 랜드. 랜드는 뭐예요? 엔드의 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AB가 있는데 이거에 엔드에 바로 한 게 랜드죠. 여기 5와 오퍼레이션이 랜드 게이트에는 5와 오퍼레이션이 존재하고요. 여기에는 노아에는 불량 펑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5와 오퍼레이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불량 펑션 볼 수 있듯이 엔드 있고 5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엔드와 5와는 결국에 트랜지스터를 시리즈 패러렐로 적절하게 연결을 해주면 엔드와 오 오퍼레이션을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엠모스와 피모스를 이용해서 시모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시모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자, 이 로직 게이트가 구성될 때는요. 항상 VDD와 그라운드 사이에 로직 게이트가 연결이 돼요. VDD와 그라운드 사이에. 근데 VDD에는 뭐가 오냐면요. 피모스가 관련된 것들이 오는 거죠. 피모스가 시리즈 또는 패러렐로 연결된 게 VDD 쪽에 연결되고요. 엠모스 쪽에는 그라운드 쪽에는 엠모스 시리즈 패러렐로 연결된 거고요. 이 두 개가 만나서 출력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피모스와 엠모스의 게이트로 인풋이 들어가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컴플리먼터리 시모스 로직 게이트가 되겠어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여기 엠모스, 여기 피모스 하면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 왜 안 되는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엠모스로만 로직을 구현하면 안 되나? 왜 엠모스랑 피모스를 다 쓰지? 이런 생각을 왜 할 수 있냐면요. 인풋이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인풋 하나당 하나의 피모스 또 하나의 엠모스 하나의 원 인풋당 트랜지스터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트랜지스터가 필요하죠. 두 개 TR이 필요해요. 근데 엠모스로만 이용을 하면 하나의 인풋당 한 개 TR만 있으면 되잖아요. 엠모스로 구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지금 설명해 줄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왜 피모스 엠모스 사용하는지. 아주 올드 테크놀로지 아주 예전에는 이 구조를 사용했죠. 이 구조를 사용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엠모스, 쿨다운, 네트워크, 그라운드 이렇게 하고 인풋, 아웃풋 이렇게 구현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피모스가 아니고 디플리션 TR 엠모스죠. 얘는 VT가 뭐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로직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펑셔널리티를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 엠모스가 하나짜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인버터죠. 그러니까 인풋 하나당 트랜지스터 하나죠. 그러니까 넘버 트랜지스터가 반으로 확 줄어요. 인이 1이면 일단 인이 제로면 여기는 1이죠. 왜냐면 인이 1이면 여기가 오프예요. TR이 오프이기 때문에 여기가 얘는 always on이에요. 그죠? 왜? 스레시드 볼테이지가 0보다 작으니까 게이트가 VD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 노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1인데 1이 되더라도 움직이는 거죠. 스레시드 볼테이지가 0보다 작으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얘가 오프가 되고 이 위에 게 연결되니까 아웃풋이 1이 되죠. 반면에 인풋이 1이면 엠모스가 온되죠. 그럼 이 두 개 TR이 동시에 온되죠.
근데 위에 있는 TR보다 밑에 있는 TR의 저항이 훨씬 작다고 하면 얘는 거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0을 이렇게 구별해서 썼어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경우엔 이렇게 VDD에서 그라운드로 두 개가 다 터널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걸 우리가 DC 커런트라고 얘기하죠. 또는 숏 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올드 테크놀로지에 트랜지스터가 작을 때는 올드 테크놀로지에서 트랜지스터가 작을 때는 우리가 칩에 직접 한 자, 이 올드 테크놀로지라는 게 TR이 굉장히 적을 네다섯 개 있다고 하면 네다섯 개 엄청나요. 100개쯤 있다고 하면 이 100개 TR이 아마 대부분의 TR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DC 커런트보다는 동작하는 커런트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이 DC 커런트는 무시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엠모스 올리 구조를 사용하죠. 근데 지금 시대에 여기에 100개 TR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1억 개의 TR이 존재해요. 근데 이 1억 개의 TR이 한 번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포션만 뭐 1000개, 만 개만 동작할 수 있겠죠. 그죠?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거예요. 뭐 1000만 개 동작할 때도 있고 100개 동작할 수도 있고 1000개 동작할 수 어플리케이션이라서 그렇지만 이 DC 커런트는 이렇게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모든 트랜지스터 뭐 확률상 단위라고 하면 5천만 개 트랜지스터가 DC 커런트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다이나믹 커런트보다 훨씬 크겠죠. 그죠? 동작하는 다이나믹컬리 동작하는 그래서 적으면 따라서 이 DC 커런트를 기본적으로 없애줘야 돼요. DC 커런트를 기본적으로 없애줘야 되죠. 근데 그래서 나온 게 이 CMOS 구조예요. 이 보면 인풋이 0이면 어떻게 돼요? NMOS가 오프, PMOS가 온. 그죠? 패스가 안 생기죠. 이게 1이면 여기가 오프, 여기가 온. DC 커런트 패스가 생기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통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NMOS 원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모든 로직 게이트를 구성했었는데 예전 시대에는 이제 DC 커런트 이런 DC 커런트가 생기면 파워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컴플리먼트 CMOS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숏 커런트, DC 커런트를 갖다가 없애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징을 보면 아웃풋은 만약에 풀업이 오프 또는 온이고 풀다운이 오프 또는 온인데 이 두 개가 다 온되는 경우는 DC 커런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지 말아라. 근데 혈액에 따라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둘 다 오프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둘 다 오프야.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둘 다 오프가 되면 VDD도 아니고 그라운드도 아닌 거죠. 이 플로팅 상태죠. 여기가 그걸 뭐라고 하면 하이 임피던스, 하이지 또는 G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임피던스는 어디에 임피던스냐면 이 파워와 아웃풋 사이의 임피던스예요. 그게 굉장히 임피던스 레지스턴스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오픈이라는 얘기죠. 그죠? 오픈이라는 게 플로팅이죠. 그죠? 플롯돼 있다는 거예요. 서플라이 볼테이지에서. G, 하이지 스테이트, G 스테이트 또는 플로팅. 그다음에 풀업이 온이고 풀다운이 오프면 아웃풋이 1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반대로 풀다운이 온이고 풀업이 오프면 아웃풋이 이렇게 연결되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컴플리먼터리 시모스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고 싶다고요? 랜드 게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랜드 게이트의 특징이 뭐예요? 랜드 게이트 특징이 A, B, 0, 0, 0, 1, 1, 0, 1, 1 있으면 아웃풋은 1, 1, 1, 0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라운드 쪽에 엠모스, N타입, VD 쪽에 P타입을 쓴 조합으로 컴플리먼터리 시모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1이 된다는 거는 VDD가 된다는 거죠. 1이 된다는 거는 VDD가 된다는 거고 0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는 거는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엔드 오퍼레이션이죠. 엔드. 둘 다 1일 때. 둘 다 1일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로직 게이트를 구현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엠모스 기준으로 먼저 회로를 구성해요. 첫 번째 거는 뭐를 하냐면 풀다운 네트워크를 갖다가 먼저 구현하고요. 뭐로? 엠모스로. 그죠? 그다음에 풀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 풀업 네트워크는 뭐다? 컴플리먼트 오브 풀다운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풀다운 네트워크만 구성할 줄 알면 풀업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컴플리먼트를 하니까. 근데 엠모스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낸드가 엔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엔드 불리한 펑션에 이 엔드 펑션이 들어가면 엠모스의 특징은 얘를 시리즈로 연결하면 돼요. 그다음에 오어가 들어가는 펑션은 얘를 패러럴로 연결을 하면 되죠. 그죠? 두 개가 동일할 때 패스가 온되는 거는 시리즈예요. 앞에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다 했던 거죠. 앞에 방금 전에. 패스가 연결되는 거는 엔드일 때 연결되는 거는 시리얼 연결 커넥션. 패스가 오어일 때 연결되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두 패스가 패러럴 커넥션이죠. 근데 엠모스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엠모스는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그라운드랑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라운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A, B 이런 낸드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교환하라고 하면 인버터는 일단 보지 않는 거죠. 패스를 연결하는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라운드 연결되기 때문에 인버팅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무슨 불량 펑션이나 로직을 할 때는 1이 나오는 걸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버팅을 뺀 요 A and B로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Y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니까. P모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의 컴플리먼터리. 얘가 뭐예요? 시리즈. 그럼 P는 컴플리먼터리 뭐예요? 패러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VDD에 달린 게 P모스, 그라운드에 달린 게 M모스이면 이거에 먼저 싱글 스테이지 로직 게이트죠. 싱글 스테이지 로직 게이트는 항상 인버팅 펑션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non 인버팅 CMOS에서는 이렇게 엔드 게이트는 싱글 스테이지로 구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P가 VDD, N이 그라운드에 있으면, 반면에 N이 VDD, P가 그라운드에 있으면 싱글 스테이지는 항상 넌 인버팅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인버팅은 또 구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인버팅, 넌 인버팅을 다 싱글 스테이지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버팅 펑션만 싱글 스테이지로 구현된다는 게 단점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시모스 로직 게이트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이그래프를 보죠. 신호부터. 자, 이거 인버터에 뭐 하나 쓰는 거니까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0, 이게 인버터죠. 자, 낸드 게이트. 자, 다시 한번 앞에 써 있지만, 자, 인버터를 빼고 얘만 살펴보면 엔드죠. 엔모스 시리즈, 시모스 패러럴. 노어 게이트. 자, 오어 펑션이죠. 엔모스 패러럴. 시모스는 구의 컴플리먼터리인 시리즈. 자, 그럼 저런 거 너무 쉽고 이제 이 부일리안 로직 펑션으로 준 이런 게이트, 이걸 우리가 그냥 컴파운드 로직 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컴파운드 로직 게이트. 얘를 한번 구현해보죠. 이런 로직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이 부일리안 펑션 뭐를 먼저 하는지 알죠? 엔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고, 그죠? 자, 이 시험 문제 꼭 나오죠. 이 컴파운드 로직 게이트를 트랜스터 레벨로 구현하라. 시험 문제 꼭 나오죠. 어떻게 한다? 인버팅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인버팅이 돼 있죠. 자, 인버팅이 안 돼 있는 거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룰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이 인버팅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한 다음에 인버팅을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넌 인버팅 펑션은 인버팅을 시켜놓고 표를 구한 다음에 인버팅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리고 넌 인버팅 펑션이 되는 거죠. 자, 엔드죠? A, B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엔드예요. 이렇게 구현이 되죠. 시리즈 C, D도 마찬가지죠. 얘가 한 묶음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5죠. 병렬 연결되죠.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뭐가 돼 있어요? 아웃풋. 이렇게 되는 거죠. AB가 뭐예요? 시리즈죠. 키모스는 어떻게 돼요? AB가 패러럴로 연결되면 되겠죠. CD가 어때요? 시리즈죠. 여기도 패러럴로 연결되면 되죠. 이 그립이 어떻게 되세요? 병렬 연결되죠. 여기는 중렬로 연결되면 되죠. 그리고 한쪽은 VDD, 한쪽은 아웃풋. 자, 이게 뭘 구현한 거예요? Y를 구현한 거죠. 자, 뭐 별로 어렵잖아요. 그럼 아까 어나더 이제플을 준 Y 프라임은 뭐였냐면 인버팅이 없는 거였죠. 어떻게 했어요? 인버팅을 한 번 해서 Y를 구하고요. 여기에도 어떻게 돼요? 인버터를 하나 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인버팅을 하나 달면 이게 Y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컴파운드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레벨로 구현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인버팅 펑션인지 넌 인버팅 펑션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트랜지스터 레벨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넌 인버팅 펑션의 경우에는 뒤에 인버터가 꼭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플 하나 더 해보죠. 이제플 하나 더 해봐요. 가로가 쳐져 있으면 가로친 대로 먼저 하죠. A, B, C가 5예요. 그러면 엠모스 어떻게 돼요? 병렬로 연결되어야 하죠. 병렬로. D는 어떻게 돼요? D는 시리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인풋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한 거고 한쪽은 그라운드, 여기는 아웃풋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A, B, C가 패러럴이니까 여기는 피모스는 A, B, C가 시리즈면 되겠죠. A, B, C. 그다음에 뭔가 이상해요. D가 병렬. 이렇게 A, B, C 그룹과 D가 여기는 시리즈, 위에는 병렬. 그렇죠? 한쪽은 VDD, 한 노드는 아웃풋.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부일리안 펑션을 갖다가 트랜지스터 레벨로 구한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로직 게이트를 먼저 만드는 거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 로직 게이트를 가지고 다 그걸 조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ALU, 어떤 연산을 하는 애더, 멀티플라이어, 뭐 시프터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런 ALU를 컨트롤러를 만들고 그 두 개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메모리까지 설계를 하고 해서 다 묶으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시그널 스트렝스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시그널 스트렝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아이디얼 볼테지 소스에 얼마나 가까우냐. 몇 번 얘기했지만 아이디얼 볼테지 소스 뜻에서 VDD 또는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VDD는 스트롱기스트 1, 그라운드는 스트롱기스트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어떤 노드에서든 전압은 VDD거나 그라운드인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엠모스의 경우에는 제로는 잘 내보내지만 1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도 0볼트, 처음에 여기도 0볼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VDD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 그러면 엠모스는 턴온돼 있죠? 턴온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0볼트가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얘는 뭐 제한이 있는 게 없으니까 0볼트에서 VDD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초기에는 이 엠모스가 턴온돼 있으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0볼트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VDD까지 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인풋의 전압이 VDD 마이너스 VTH하고까지 올라갔을 때 보면요. 그게 무슨 얘기다? 여기가 VDD 마이너스 VTH가 된 거죠. 얘도 VDD 마이너스 VTH가 되죠. 그래서 도체니까.
근데 이때 여기 전압을 따져보면 딱 VTH가 있는 거죠. 자, 얘가 이 전압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VDD, VTH에서 VDD를 향해서 올라가면 여기는 이 VGS가 여기 VG 여기가 뭐 드레인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소스라고 한다고 하면 VGD가 VTH보다 작아지니까 이쪽 사이드는 핀촉 부하 사실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이 저 끝이 안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도 VTH까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널리 터널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왜? 이 아웃풋이 더 이상 올라가면 이게 오프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아웃풋은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VDD-VTH뿐이 못 올라가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일은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일을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해요. 반면에 PMOS는 일은 완벽하게 VDD는 완벽하게 전달하지만 그라운드는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따라서 NMOS는 0을 잘 전달해요. 여기 뭐예요? 그라운드. PMOS는 뭐를 잘 전달해요? VDD. 따라서 VDD 쪽에는 P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라운드 쪽에는 N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웃풋에 그라운드가 잘 전달돼야 되고 아웃풋에 VDD를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VDD 쪽에는 PMOS, 그라운드 쪽에는 NMOS를 달아주어야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커플리먼터리 PMOS 로직 게이트의 구성은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트랜지스터로 구현된 게 이게 시그널을 패스시킨다. 그래서 이제 패스 트랜지스터 로직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0이면 당연히 NMOS니까 오프되고 2이면 온되는데 이 전달되는 게 스트롱, 제로, 위크, 원을 전달하고 얘는 게이트가 제로면 통되는데 얘는 스트롱 1, 위크 제로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스트롱 하게만 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위크는.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이 앞에서 말한 우리가 P, N타입 이렇게 VT 쪽에 P, 그라운드 쪽에 N 이렇게 구성한 로직 게이트에서는 인풋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게이트로만 들어갔죠. 이건 인풋이 어디로 들어가는 경우냐면 드레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패스 트랜지스터 로직 게이트인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패스 트랜지스터 로직 게이트를 하면 위크 시그널이 전달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인풋을 정선으로 두면서 스트롱한 제로 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죠. 이렇게 PMOS와 NMOS를 같이 쓰는 거죠. 물론 에어리어 코스트 존재하고 컨트롤도 시그널도 증가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트랜스미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G가 0이면 G바가 제로니까 G가 0이면 G바가 제로니까 트랜스는 오프죠. 근데 G가 1이면 G바가 제로니까 PMOS, NMOS가 전부 다 ON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제로는 뭐에 의해서? NMOS에 의해서. 1은 뭐에 의해서? PMOS에 의해서 스트롱한 시그널들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트랜스미션 로직 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직 게이트는 앞에서 얘기한 컴플리먼터리 시모스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고요.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패스 트랜스 로직 게이트나 트랜스미션 로직 게이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거는 트랜스미션 로직 게이트로 구현된 로직은 뭐가 있냐면 SRAM 셀이죠. SRAM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SRAM 셀이 처음 나오니까 이제 SRAM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요. SRAM 셀은 이 메모리 셀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작아야 되죠. 면적이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버터가 크로스 커플돼 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이 인버터는 제로고 이게 제로면 이 밑에 있는 인버터에서 1이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려지면서 데이터를 스토어할 수 있죠. 이게 메모리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워드라인이 켜지면 이 데이터가 밖으로 이 트랜스미션 패스 트랜스퍼를 통해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닌 데이터를. 그럼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쓸 때는 빈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안으로 쓰는 거고요. 반대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이런 일련의 동작을 하는 게 SRAM이에요. 근데 SRAM은 프로세스 테크놀로지가 그냥 로직 게이트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RAM의 프로세서는 로직 게이트의 프로세서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여기다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지 않았느냐? 첫 번째, 면적을 작게 해야 되죠. 메모리 셀을. 왜냐면 메모리는 뭐 몇백 메가, 몇 기가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이런 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잘 전달돼서 좋지만 면적 때문에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면적 때문에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패스 트랜스터를 사용해야 해요. 그러면 시그널이 잘 전달이 안 되죠. 요 1이 여기에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읽어낼 때. 근데 0은 잘 전달이 되죠. 0은 잘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리드 오퍼레이션을 서킷 하나씩 만든 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 빈라인을 VDD로 프리차지 해놓습니다. VDD로. 따라서 워드라인이 1이 되더라도 왼쪽에 패스 트랜스터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요. 얘가 그냥 VDD로 유지가 되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VDD였던 게 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빈라인 바를 이용해서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읽어내는 거죠. 따라서 위크 2를 전달하려고 하면 위크 컴pon이 전달 안 되는 거에 대한 단점을 완전히 서킷 오퍼레이션으로 없애버린 거죠. 따라서 패스 트랜스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패스 트랜스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로직이 이 SRAM B3이 되겠어요. 근데 이 SRAM이 이제 최근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되고 있어요. 자, 히스토리컬리 얘기를 하면 예전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인텔에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따로 있고요. 칩 밖에 SRAM이 있었죠. 여러분이 컴퓨터 아키텍처를 배웠으면 다른 분들 이해하겠지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엄청나게 빠르고요.
메인 메모리 D램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폰 놓으면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래서 면적은 SRAM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크고 플래시가 제일 작고요. 스피드는 SRAM이 제일 빠르고 플래시가 제일 느리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 메모리 디바이스 초창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SRAM의 대부분의 SRAM이 레벨 캐시는 여기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로직 컴패터블 프로세스 컴패터블 하기 때문에 레벨 캐시, 레벨 캐시 이렇게 막 있거든요. 걔네들은 다 밖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테크놀로지 스케일링 하면서 어떻다고요? 스케일링 할 때마다 트랜스퍼 개수가 2배씩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초창기 테크놀로지 스케일링 할 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펑셔널리티를 많이 높여주기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이 막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걔를 늘릴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시작했냐? SRAM이 여기 들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회사에 있을 때는 SRAM 설계팀이 따로 있었죠. 메모리 사업부에 SRAM 설계팀이 있었는데 이 SRAM이 통으로 이제 다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에서 훨씬 많은 트레이스를 직접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SRAM 설계팀은 시스템 LSI 또는 파운드리 쪽에서 SRAM을 하고 있죠. 메모리 설계팀에는 SRAM 설계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묶어서 싱글칩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SRAM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VDD가 감소돼야 된다고 했죠. 이게 테크놀로지 스케일링과 VDD 스케일링이 같이 가져야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에서 VDD가 일정한 비율로 스케일링이 돼줘야 릴라빌리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파워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직 게이트만 있는 데다가 SRAM을 넣어버렸죠. 일반적인 로직 게이트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어요. 랜드 게이트는 저장 요소가 없잖아요. 그죠? 랜드 게이트는 저장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직이죠. 근데 이 메모리는요. 메모리는 뭐라 했어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가장 작은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된 데이터를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데이터를 안 잊어먹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차지가 커야 되고 그런 보태지도 또 크게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SRAM이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려고 하면 SRAM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때 스테이블하게 쓰거나 읽게 하려고 하면 VDD가 높아지면 스테빌리티가 높아져요. 그럼 이게 지금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되면서 VDD가 내려가는 것과 상충돼 버리죠. 따라서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을 적절하게 잘 하려고 하면 SRAM이 낮은 전압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무지하게 잘해야 된다. 이게 이걸 잘하냐 못하냐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잘하냐 못하냐는 트랜지스터를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트랜지스터 자체가 성능이 안 좋으면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컴포넌트로 로직 블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SRAM이라는 거죠. SRAM이 낮은 전압에서 스테이블하게 동작할 수 있는 SRAM을 잘 만드는 게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흥망성쇠를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RAM의 중요도가 이 테크놀로지 스케일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곧 나올 텐데 플립플롭, 자 래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별거이고 래치와 플립플롭에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본 컴포넌트가 뭐냐면 먹스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먹스에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 로직으로 먹스를 구현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바로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네이블 시그널이 존재하는 상황, 이네이블 시그널을 이용하면 이렇게 하이지, 트라이 스테이트 또는 하이지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즉 EN이 제로면 이게 다 오프죠. 피모스 엠모스가. 그래서 아웃풋은 아무것도 드라이빙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트라이 스테이트라고 한다. 근데 EN이 1이면 이제 A가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라는 게 필요할 때가 존재해요. 왜냐면 이 노드를 다른 로직 게이트가 이렇게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패스가 온되면 이 패스가 오프죠. 그죠? 컨트롤을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컨트롤을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트라이 스테이트 로직 게이트가 필요한 거는 어떤 쉐어드한 하나의 노드를 드라이브할 때는 이제 반대되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한쪽은 오프, 한쪽은 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프 됐을 때는 이게 트라이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충돌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자, 이럴 때 넌 이 먹스를 사용하는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넌 리스토링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얘는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만든 로직 게이트의 아웃풋은 VDD나 그라운드에 패스가 없죠. 그거를 넌 리스토링이라고 해요. 서플라이 쪽에 패스가 없는 거. 근데 커플먼트리 시모스는 어때요? 항상 VDD 연결되거나 또는 그라운드에 연결되거나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이 되죠. 그럼 이건 리스토어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넌 리스토어링 로직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노이즈가 하면 B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넌 리스토어링 로직 게이트를 여러 개 시리즈로 연결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아야 하나 정도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버터나 이런 걸로 리스토어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사용하는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스테이트 로직은 이렇게 두 패스의 시그널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걸 트랜스미션 게이트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컴플리먼트 시모스 로직 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중간에 트랜스를 하나씩 더 넣은 거죠. 그래서 0이면 피모스 패스나 엠모스 패스나 다 오프되기 때문에 파이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프되기 때문에 1이면 얘는 이제 인버터가 되니까 인버팅이 되겠죠. 앞에는 넌 인버팅이죠. 그죠? 그래서 버퍼라고 얘기한 거고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얘는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그널 플로우트가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얘는 트랜지스터 4개로, 얘는 트랜지스터 2개로 트라이스테이트 로직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먹스는 뭐냐면요. 이 선택 신호죠. 셀렉션 시그널.
그래서 셀렉션 시그널이 제로가 들어오면 D를 내보내고요. 셀렉션 시그널이 1이 들어오면 E를 내보내는 거, D1을 내보내는 거죠. 자, 셀렉션 시그널이 제로면 D1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급패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웃풋에 D0를 그냥 카피 아웃풋에 내보내죠. 셀렉션 시그널이 1이면 D0는 상관없어요. 뭐든지 급패스는 아웃풋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D1이 아웃풋으로 카피되는 거죠. 이런 로직이 필요할 수 있죠. 셀렉션 시그널에 따라서 D0를 선택할 거냐, D1을 선택할 거냐. 이게 멀티플렉서입니다. 이 멀티플렉서는 뭐로 구현이 된다?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로,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로, 컴플리멘터리, 시모스 로직 게이트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에는 컴파운드 게이트는 시모스 로직 게이트로 구현하려고 하면 엔드가 두 개 있네요. 여기는 S, D1, S가 D0. 이게 5원이니까 병렬 연결되고 그라운드 연결되고 아웃풋 Y죠. 시리즈가 두 개 있네요. 시리즈로 된 거는 패러럴로 바뀌겠죠. 하나, 둘, S, D1, S가 D0. 얘는 VDD. 이렇게 구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여기 인버팅 펑션이 없잖아요. 인버팅 하나 해줘야죠. 그게 여기까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인버팅을 하나 더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어진 펑션이 인버팅 펑션이냐 아니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뭘 할 때는 컴플리먼트리, 시모스, 로직 게이트를 할 때는. 자, 이거를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앞에서 배운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죠. 패스 하나, 패스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구현하면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패스 하나는 얘로 구현을 하고 또 다른 패스는 얘를 구현하는 거죠. 자, 이게 A 로직, 이게 B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A 로직은 D1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D1을 인풋 쪽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언제 P패스, 패스가 온이 돼요? S가 1일 때. 그죠? 여기가 S, 여기가 S가. 그다음에 B 로직은 여기죠. 뒤에다 구현할 거예요. D0. 그다음에 여기 반대로 컨트롤이 되죠. S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인버팅이죠. 인버팅 로직이죠. 그러니까 인버터 하나 또 붙여야죠. 이렇게 몫을 구현할 수 있죠. 자, 앞에 있는 거 트랜지스터 둘, 넷, 여섯, 여덟, 10개. 그죠? 근데 여기 S바를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두 개 더 필요하죠. 얘도 10개 트랜지스터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고 S바를 만들기 위해서 인버터 하나, 인버터 두 개 필요하니까 두 개 해서 전체적으로 넌 인버팅 시그널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면 두 개 구현이 동일하게 12개의 트랜지스터를 필요로 하죠. 반면에 트랜스미션 게이트 목소리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심플해지죠. 물론 얘는 넌 리스토링 로직이에요. 자,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이 자체가 트랜스테이트 버퍼 역할을 한 거죠. 여기가 S를 컨트롤하고요. 여기를 S바를 컨트롤해요. 여기를 또 S로 컨트롤하죠. 반대로 컨트롤한 거죠. 피모스, 엠모스를 두 패스에서. 자, S가 0일 때 뭘 내보내요? D0를 내보내고요. S가 1일 때 뭘 내보내요? D1을 내보내죠. 그래서 그게 아웃풋이 되는 거죠. 트랜지스터 4개로 완성을 했죠. 엄청 심플해졌죠. 뭐라고 했어요? 패스, 아니, 트랜지션 게이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로직 게이트가 뭐다? 웍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12개 트랜지스터 대비 여기는 트랜지스터 4개, 레인버터 2개 해서 전체적으로 6개. 그럼 반의 트랜지스터 수를 이용해서 웍스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구현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구현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 강의의 이 교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로 하는 반도체 설계의 전반적인 것을 다뤄요. 그 얘기 뭐냐면 스컵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스컵이 상당히 넓어요. 여러분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은 시퀀셜, 여러분 논리에서 배운 컴비네이션 로직, 시퀀셜 로직 배웠죠. 그래서 시퀀셜 로직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플립플롭, 또 레치들이 있고 클럭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사이에 컴비네이션 로직이 있고 이게 이제 반복돼서 파이프라인 돼 있는 게 시퀀셜 시스템인데 이 디지털로 만드는 모든 반도체는 99%가 시퀀셜 서킷이에요. 시퀀셜 서킷. 그래서 대표적인 게 DRAM, 그죠? 대표적인 게 CPU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시퀀셜 서킷이죠. 그럼 시퀀셜 서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 것처럼 이게 스토리지 엘리먼트는 뭐에 컨트롤을 받는다? 클럭에 컨트롤을 받는 스토리지 엘리먼트와 컴비네이션을 로직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텔의 엔지니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한다. 그러면 컴비네이션 로직을 다 설계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타겟 스피드, 타겟 파워를 맞추려고 하면 이제 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아니면 로직 게이트라고 얘기하면 그게 전부 답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컴비네이션 로직으로 ALU, 뭐 데이터 패스, 뭐 컨트롤 로직 이런 거 다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클럭으로 시그널라이즈, 동기화시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스토리지 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컨스트레인이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도 뒤에 챕터에서 배우게 되고요.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스토리지 엘리먼트의 기본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해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레치, 그다음에 플립플롭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의 학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배울 텐데 레치를 쓰냐 플립플롭을 쓰냐에 따라서 싱크로너스 시스템에서의 타이밍 컨스트레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치와 플립플롭의 기본적인 컨셉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치는 뭐냐면요. 이게 레벨 센서티브예요. 그럼 왜 레벨에 센서티브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클럭이 하이면 어쩌고 저쩌고 클럭이 제로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럭이 하이냐 또는 로냐 레벨이죠. 레벨에 따라서 아웃풋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럭이 하이면 아웃풋, Q가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은 인풋과 같다. 이게 이제 심볼이죠. 클럭이 하이면 Q는 B와 같다. 클럭이 제로면 Q는 이전값을 유지하는 거죠. 클럭이 로면 Q는 이전값을 유지해요. 걔를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클럭이 하이가 되면 하이인 구간 동안 D를 갖다가 그냥 카피하는 거죠. D를 카피했어요. 그래서 클럭이 하이로 갈 때 하이가 된 거죠. 그다음에 D가 바뀌면 Q도 따라 바뀌어요. 왜냐면 이 하이인 레벨 동안은 D를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야 되니까. 클럭이 로일 때는 D가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죠. 로를 그냥 유지해요. 이게 레치죠. 이게 레치.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부울리안 펑션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울리안 펑션을 써보면 Q는 클럭이 하이면 D고 그죠? 클럭이 로면 Q다. 멀티플렉서네요. 멀티플렉서. 자 이게 부울리안 펑션이고 그 심볼로 표현하면 위인 모션 되는 거죠. 클럭이 1이면 여기 먹스죠. 먹스. 멀티플렉서. 먹스라고 불러요 저희가. 클럭이 1이면 D가 나가는 거고 클럭이 제로면 요 Q가 이렇게 덧쳐서 나가는 거고. 자, 이 먹스 우리 구현 배웠죠. 뭘로 하는 게 제일 심플하다?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하는 게 제일 심플하다. 트랜스 4개면 구한다 그랬죠. 여기를 클락다. 여기는 클락. 여기는 클락. 여기가 D. 그죠? 요 아웃풋 두 개가 붙는 거고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나가는 여기가 요 스케일트 그대로 따면 Q고. 자, Q 바고 여기 인버터 하나 더 달려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스토리지 엘리먼트의 가장 기본 요소인 D 매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필요하다? 이렇게 피드백해서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서 연결되면 버퍼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퍼링을 위해서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D 매치 오퍼레이션을 그래피컬리 한 번 더 살펴보면 클럭이 1이면 패스가 지금 D 패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Q 패스가 있는 거죠. 여기가 Q 패스죠. 여기는 D가 1이면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클럭이 1이면 클럭이 제로면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Q 패스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이런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구성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지 엘리먼트인 레치가 되겠고요. 자, 레치는 뭐라고 했어요? 레벨 센서티브라고 했죠. 레벨 센서티브. 플립플롭은 뭐냐면요. 엣지 트리거드예요. 엣지 트리거드. 얘는 어떻게 하라고 동작하냐면 클럭의 엣지에서만 동작하죠. 클럭의 엣지에서 데이터를 쳐다봐요. 1이야?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럭에 또 라이징 엣지가 왔죠?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를 쳐다봤어요. 0이네? 그러면 0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 더 붙이죠.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클럭 라이징일 때만 데이터를 체크업하고 그 데이터 값에 따라서 아웃풋을 변환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는 여기서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체인지가 없죠. 아웃풋이.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래요? 클럭 라이징이 발생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플립플롭은 엣지 트리거드, 레치는 레벨 센시티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플립플롭은 트랜스퍼 레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재밌죠. 플립플롭은 두 개의 레치로 만들어요. 두 개의 레치로. 플립플롭은 두 개의 레치로 만든다. 이게 재밌죠? 그래서 디 플립플롭은 두 개의 레치로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레치죠. 그죠? 하나의 레치. 이게 또 하나의 레치죠. 그죠? D 패스, 클럭 패스. D 패스, 클럭 패스. 레치가 두 개예요. 근데 이 레치 두 개를 똑같은 클럭의 위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위상이 바뀐 걸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위상이 바뀐 걸로. 그래서 클락이 하일 때를 포지티브 레치 컨트롤되는 거. 클락이 하일 때 데이터 패스가 나가는 거를 포지티브 레치. 클락이 로일 때 이 데이터 패스가 나가는 거를 N 레치. 편의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N 레치가 앞에 오고 P 레치가 뒤에 오면요. 얘는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롭이 돼요. 반면에 여기가 P 레치가 오고 뒤에가 N 레치가 오면요. 클럭의 라이징에서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클럭의 폴링에서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롭이 되겠죠. 이게 재밌죠. 그러면 얘 레벨 센시티비티고 얘가 레벨 센시티브한데 이 두 개를 묶으면 엣지 트리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처음에 클럭이 제로면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기다리죠. 레벨 센시티브니까. 그죠? 뒤에 있는 레치는 여기가 메스터라고 그러고 여기가 슬레이브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슬레이브는 클럭이 제로면 Q 패스를 가지고 레벨 센시티브의 레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 앞에 메스터 레치와 슬레이브 레치가 레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클럭이 제로에서 1로 딱 바뀌는 이 순간 클럭이 변화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데이터는 못 들어와요. 여기 끊겼죠. 그 대신에 여기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 얘 데이터가 뿅 하고 나가죠. 그 나간 데이터가 슬레이브 쪽은 뭐예요? 레치니까 그냥 레벨 센시티비티로 레치 값을 그냥 쭉 이 값을 쭉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끊겼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막 바뀌더라도 여기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메스터와 슬레이브 레치가 각각은 레치로서 충실한 레벨 센시티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체 시스템, 이 전체 회로를 보면 어떻게 동작해요? 순간 클럭이 제로에서 1로 바뀌는 순간 데이터가 뿅 튀어나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롭이 되는 거죠.